너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유엔 대사가 되어야 해. 방학 때마다 선진국들을 둘러보면서 견문을 넓히도록 지원해주마. 단 못 사는 한국은 절대 안 된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후진국이란다. 아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인기인데요. 제가 한번 가보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현금 없이 외출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 없이 외출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는데요. 우리 한국이 이룩해낸 현금 없는 사회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혁신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었다는 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처음 공연을 진행했을 때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너무 다른 모습에 실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지금은 그녀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아주 소중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세 여성 시실리아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다 저의 개인적 이야기를 고백한다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본 경험자로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했죠. 어머니는 변호사였고 아버지는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 덕분에 고생이라는 건 조금도 모르며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운전기사와 경호원까지 있었으니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죠. 하지만 그런 인생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면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넘치는 삶이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저의 유년기는 커다란 철구가 달린 족쇄를 발목에 찬 것이나 다름없는 삶이었죠. 유난히 열정적인 교육열을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은 제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해서 뛰어난 유엔 외교관이 되길 바라셨어요. 제 꿈은 음악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음악은 취미일 뿐이고 진짜 제 목표를 위해 달려야 한다며 절 채근하셨어요. 부모님은 제게 유명 교수님을 붙여서 1:1 수업을 받게 했고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날이 갈수록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건 부모님이 진짜 제 꿈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모님에게 제 진짜 꿈은 음악가라고 말한 적도 있었죠.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고백한 말이었지만 제게 돌아온 건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표정과 질책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음악가 따위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고 제 인생을 좀 먹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탄탄대로의 인생을 걷게 될 거란 말도 덧붙였죠. 그러나 자식을 외교관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목표를 제 꿈에 투영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강압적인 삶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죠. 전 제 인생이 단단하고 높은 벽에 가로막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꾸역꾸역 다니면서 전 자유를 갈망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 동료들은 늘 저희 집안의 윤택함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화려한 파티나 고급차 요트 따위만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 그런 친구들에게 환멸을 느꼈고요.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제 영혼이 시키는 대로 따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물론 부모님께 허락을 구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잘 알았어요. 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 계획을 실행시킬 준비를 했죠. 비행기 티켓과 체류를 할 비용을 마련했고 제가 아끼는 바이올린을 친구 삼아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에겐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편지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험난한 여행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간 나라는 멕시코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멕시코를 동경해왔어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었죠. 현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친구를 사귀었고 때때로 바이올린을 켜며 길거리 공연도 했죠. 사람들은 열정이 담긴 제 음악에 찬사를 보내주었고 공연을 마칠 때마다 일주일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돈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제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저는 덴마크에서 3달을 넘게 보냈어요. 비록 강도를 만나
그날 벌었던 돈을 탈탈 털린 적도 있었지만 멕시코에서의 경험은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걸 증명해 주었죠. 음악과 자유는 영혼의 단짝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이올린으로 선율을 만들어내는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전 멕시코를 떠나 유럽 여러 국가를 돌아다녔어요. 그곳에서도 제 음악은 사랑을 받았죠. 저의 수익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버는 돈이 전부였어요. 이런 삶은 남아공에서 살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곤했지만 음악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자금 없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며 사는 일이 만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크고 작은 사건들은 그림자처럼 늘 쫓아다녔고 심각하게 곤란한 상황도 여러 번 겪어야만 했죠. 핀란드에서는 불법 체류자로 몰려서 몇 날 며칠을 구금당해야만 했었고, 파리에서는 한 여성의 배려를 호의인 줄 알고 받았다가 소매치기 일당들에게 걸려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했죠. 어디 그뿐입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냈던 일은 부지기수였고, 연주를 하다가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공연을 망쳤던 적도 많았어요. 그 순간에는 내가 왜 낯선 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꿋꿋하게 견뎌나갔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제 인생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나라들을 경험하며 방랑자 생활을 1년 넘게 지속하고 있었을 때쯤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죠. 가끔 SNS를 통해 제 근황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의도적으로 멀어진 거리를 좁힐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다시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 자유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 유럽과 남미가 아닌 곳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여정을 아시아 국가 중 한 곳으로 선택하기로 결심했죠. 처음 선택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일본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목적지를 변경해야만 했고, 중국과 한국을 고민하다가 한국행을 선택했죠. 사실 그전에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몇몇 유명한 K-팝 스타가 있고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또 오래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아직도 대치 상태라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쩌면 자유를 갈망하는 저와 딱 어울리는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국을 제 아시아 첫 여행지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첫인상은 제 머릿속을 뒤죽박죽 만들 만큼 놀랍더군요.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큰 규모의 공항을 보유하고 높은 빌딩들과 잘 정돈된 도로가 깔려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상상 속에 한국은 낡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남루한 모습이었거든요. 공항을 벗어나 도심지로 진입하는 동안 전 제 실수를 인정해야만 했어요. 특히 서울은 제가 본 그 어떤 도시보다 발전되고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커다란 강을 가운데 두고 잘 정돈된 도시의 모습은 무척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서울에 도착하고 미리 예약한 숙소에 짐을 풀었죠. 그리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적당한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시켰는데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들이 상을 채우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전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 음식들이 코스 요리처럼 보였거든요. 뭔가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전 보유한 자금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음식값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식당 종업원이 하는 말이 이건 모두 공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종업원에게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시키지도 않은 이 많은 음식들이 왜 공짜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메인 음식을 보조해주는 반찬 문화가 퍼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당이 반찬을 제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식당에서 이런 음식들을 공짜로 제공해 준 적은 없었거든요. 배고픈 방랑자에겐 거의 천국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행운을 만난 기분으로 배를 두둑이 채우고 전 서울 시내 곳곳을 탐색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도 볼 겸 또 바이올린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물색하기 위해서였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꼼꼼히 탐색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신촌이 가장 적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신촌으로 이동을 했어요. 난생 처음 한국 지하철을 경험해 본 것이었는데 한국 지하철의 모습은 절 깜짝 놀라게 만들 만큼 훌륭했어요. 보통 다른 나라의 지하철역 모습은 노숙자들이 가득한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인지 제게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역의 분위기는 정말 다르더군요. 환하게 밝혀진 조명이나 광고판 깔끔하게 들어서 있는 상점들, 그리고 선로 추락을 방지하는 스크린도어까지 마치 지하철역이 아니라 쇼핑센터의 분위기와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저는 한국을 경험하는 동안 매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름답고 발전된 도시의 모습은 물론이고 편리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나 도시, 인프라 등은 그 어떤 도시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특히 낯선 외국인에게 늘 친절하게 대해주려는 한국인들의 정서가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나라에서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촌에서 공연을 하는 많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저도 바이올린을 연주했죠. 제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열광했어요. 제게 찬사가 가득한 박수를 끊임없이 보내주었죠.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받는 환영은 제게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기부를 받는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이 가득해야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돈이 채워지지가 않더군요. 연주를 하고 받는 돈으로 체류비를 대신해야 했기에 그 부분은 제게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공연을 했는데 매번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반응은 뜨거운데 바이올린 케이스는 텅텅 비는 날이 많았죠. 솔직히 저는 한국인들에게 실망했어요. 그들은 예술을 경험하고 비용을 치르는 일에 인색하단 생각을 했죠. 한국인들이 친절하고 따뜻한 정서가 있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연의 수익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 체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어요. 이대로면 계획했던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이라고 생각하며 바이올린을 켰죠. 저를 애워싼 한국인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을 지불하는 것에 박하더군요.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도 비어있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보며 실망스러운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한국인들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으로 공연을 마쳤는데 한 소녀가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교복을 입은 것을 보니 학생인 듯 보였습니다. 소녀는 제게 멋진 공연을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그 덕분에 잠시나마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소녀에게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며 계좌번호를 묻더군요. 가진 현금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전 괜찮다고 했지만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소녀는 바이올린 케이스와 함께 계좌번호를 적어두거나 SNS 기반의 모바일 페이로 기부금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요새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은 신용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나라였고 그것이 바이올린 케이스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죠. 전 소녀의 충고대로 제 계좌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손쉽게 기부를 받기 위한 모바일 페이도 개설했죠. 그 뒤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공연을 마칠 때마다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공연했던 어떤 나라보다 많은 기부를 해주었죠. 알고 보니 한국 사람들이 인색했던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였어요. 저는 제 아둔함을 자책했습니다. 사실 한국처럼 신용카드 한 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나라는 드물거든요. 소녀의 충고 덕분에 저는 분에 넘치는 기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덕택으로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하며 한국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게 조언을 해주었던 그 소녀를 다시 만나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1년 후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한다는 소녀는 잠이 모자랄 정도로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녀의 대략적인 스케줄을 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에 5개가 넘는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학교를 마치고 주말도 없이 학원을 다닌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부모의 교육열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너무 힘들지 않냐는 제 질문에 소녀는 방긋 웃으며 놀라운 대답을 하더군요. 당연히 고된 일이긴 하지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한다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 그리고 또 그 윗세대는 쌀을 팔고 소를 팔아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이 잘 되게 하려는 부모님의 마음은 제대로 이어져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꿈은 오로지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것뿐이라면서 말이에요. 소녀의 대답에 한동안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전 저희 부모님이 절 세상 안에 가두려고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 방랑자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소녀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 막혀있던 무언가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소녀와 헤어지고 나서도 여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절 크게 반기면서 제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뭉클한 마음으로 부모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었죠. 저는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방랑자의 삶을 접고 학업을 계속 이어갔죠. 제게 주어진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무척 편안해지더군요. 부모님의 바람처럼 제가 좋은 외교관이 될지는 확신할 순 없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요. 이 모든 게 제게 좋은 영감을 준 한국과 훌륭한 조언을 해준 한국 소녀 덕분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에서 값진 것을 배운 제 경험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세계를 여행했던 그녀에게 한국은 진심으로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좋은 추억을 쌓기도 하고 삶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때로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세상을 탐험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진정 뿌듯하게 다가오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말고 더욱 성장하는 그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니 너 혼자 말이니?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자꾸 이상한 한국 드라마나 보고 음악을 듣더니 결국 미쳤구나. 여기 핀란드의 한 가정집에서 딸과 아버지가 다투고 있습니다. 딸은 이번에 좋은 제의를 받아 한국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딸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아버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과연 딸은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핀란드 디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할게요. 제 이름은 디온이고 핀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마을은 인구가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마을이었어요. 저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붉은 기와 지붕의 돌집에서 살았어요. 화려한 기둥이나 동상이 없다는 것만 빼면 저희 집은 평범하고 소박했죠. 마을은 푸른 언덕과 황금빛 밀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집 근처 언덕에 올라가 아래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마치 제가 세상의 여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집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잘 알지 못했죠.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평범하게 살 수 있었죠.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책과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셨기 때문이죠. 저희 집에는 책이 몇 권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죠. 마법의 옷장을 통해 나니아라는 땅을 발견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자와 마녀 마법 주문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소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과도 같았어요. 책을 읽지 않을 때는 집안일과 정원에서 아버지를 도와 정원일을 도왔어요. 저희는 토마토, 오이, 고추 같은 채소를 키웠죠. 저는 바로 딴 달콤한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달걀을 주는 닭도 키웠고 염소도 2마리를 키웠죠. 생활은 소박했지만 항상 좋은 음식이 넘쳐났어요. 저녁이 되면 마을의 모든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기타를 연주했어요. 여자들은 자수를 놓거나 가족을 위해 옷을 꿰매곤 했죠. 밤이 되면 반짝이는 별빛 아래 바깥에 깔개를 깔고 먼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잠들곤 했죠. 그러다 제가 10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텔레비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저에게 열렸어요. 제가 10살 때 저희 집은 드디어 TV를 갖게 되었어요. 지금은 TV 없이 산다고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그때의 저에게는 마법과도 같았어요. 처음으로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뉴스와 쇼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한국 문화는 정말 다채롭고 멋져 보였어요. 저는 핀란드어와는 다른 경쾌한 소리가 나는 한국어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전에는 본 적 없는 멋진 패션을 입고 노래하고 춤추는 멋진 소녀와 소년들의 뮤직비디오는 제 눈에는 매우 멋있어 보였죠. 그날부터 저는 한국의 모든 것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빅뱅과 2NE1 같은 K-팝 밴드가 제 최애였죠. 아버지에게 한국 뷰티 잡지를 사달라고 조르며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직접 해보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밤에는 한국 드라마를 밤늦게까지 보면서 대사를 연습하고 로맨틱한 이야기 속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죠. 제가 전형적인 한국의 열혈 팬걸이라고 생각하면 웃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는 작은 마을에서 살다가 한국 대중문화를 접했을 때는 마치 흑백으로만 살다가 갑자기 컬러 TV를 보게 된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에 매료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물론 드라마와 연예인이 과장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한국이 제가 화면에서 본 것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모두 꾸며낸 환상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한국 문화를 점점 더 많이 접하면서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쯤 저는 한국어를 꽤 잘 구사할 수 있었어요. 연습을 위해 한국어로 혼잣말을 하곤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제 방을 K-팝 아이돌 포스터로 장식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제 이상한 집착에 고개를 저으셨죠. 어렸을 때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10대부터 독학으로 저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소설, 역사책, 심지어 오래된 교과서까지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읽었죠. 저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데 관심도 갖게 되었어요.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저는 이스탄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투어 가이드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야 소피아 같은 유명한 유적지의 관광객들을 데려가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역사를 들려주는 일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가장 좋았던 점은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운명적으로 어느 날 이스탄불을 방문한 한국인 부부에게 프라이빗 투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저희는 토카프 궁전, 그랜드 바자르 등 최고의 명소를 모두 둘러봤어요. 저는 내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투어가 끝난 후 부부는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핀란드인은 처음 봤다고 하더군요. 헬싱키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마을에서 자란 제 삶에 대해 듣고 싶어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 부부는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들은 한국에 있는 대기업의 CE이신데 저를 고용해서 핀란드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죠. 그들은 제가 방문객들에게 제 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열정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 핀란드에 대한 흥미로운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는 너무 놀라 쓰러질 뻔했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제 평생의 꿈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곳에 가서 살고 그곳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부부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제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기도 했어요. 제가 정말 집과 아버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떠나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능력이 있는 걸까요? 시이 부부는 제게 제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가족, 제 역사, 제 고향과 함께 이곳에 남아야 할까요? 많은 고민과 아버지와의 오랜 대화 끝에 저는 한국인 부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 같았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을 드디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유혹적인 제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 간다는 생각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지만 한국 문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핀란드어를 가르치면서 벌 수 있는 돈은 여행 가이드로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매일 전화하고 가능한 한 자주 집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로 이사하기 전 몇 주는 정말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제 인생 전체를 여행 가방과 박스 몇 개에 담는다고요. 핀란드를 떠나는 날 아침은 씁쓸했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와 작별 포옹을 하며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설렘으로 아찔하기도 했죠. 이스탄불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는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초현대적이고 화려한 곳일까요? 아니면 그곳의 일상은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평범할까요? 드디어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서울의 모습을 처음 보고 저는 숨을 헐떡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전에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항에 울려 퍼지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표지판 곳곳에서 한국어 글자가 보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긴장감과 설렘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왔구나. 공항은 번쩍이는 첨단 시설로 가득했지만 전철표를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마침내 저는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지하철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네온 사인이 있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타워들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이었어요. 새집 근처 지하철 정류장에 도착한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어지러운 인파 교통체증 우뚝 솟은 건물들이 한데 모여있는 거리로 나섰죠. 풍경은 완전히 압도적이었어요. 제가 새로 이사한 동네는 화려한 상업지구에 비해 지저분하고 낡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깨끗한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길을 잃고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한 끝에 마침내 제 새집이 될 건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두 개의 높은 건물 사이에 꽉 들어찬 오래된 중층 아파트 블록이었죠. 제가 살게 될 작은 원룸은 외관보다 내부가 훨씬 더 낡아 보였어요. 가구는 수십 년 된 것처럼 보였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으며 주방에는 오븐이 없이 가스레인지만 있었습니다. 희미해지는 불빛 아래 울퉁불퉁한 침대에 앉아있자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긴 여행에 지쳐 있었고 이 우울한 아파트는 제가 상상했던 코리안 드림의 집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제가 원했던 것은 아늑한 방과 익숙한 집밥 냄새가 나는 집이었어요. 간판 음식 문화 등 모든 것이 낯선 나라에서 저는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문화 충격을 예상은 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무서웠어요. 저는 아버지와 마을에서의 소박한 일상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희망을 품고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서울을 탐험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몇 가지 필수품의 짐을 풀고 설레는 마음으로 북적이는 거리로 나섰어요. 하지만 곧바로 미로처럼 얽힌 골목과 상점들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죠.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루어진 한글 간판은 제게는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 간 카페에서 카운터 뒤의 여성은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저는 한국말을 능숙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굴욕감에 뒤로 물러설 때까지 무기력하게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첫날의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으로 복잡한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시선을 피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듯 서둘러 지나쳐갔어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탈 때면 혼란스러움은 더욱 심했습니다. 전동차 안은 어깨를 맞댄 통근자들로 꽉 차 있었어요. 정거장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제히 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곤 했죠. 저는 제 스스로가 마치 물살과 싸우는 길 잃은 물고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를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음식을 주문하고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조차도 제가 해독할 수 없는 알파벳으로만 설명되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신비롭게 느껴졌죠. 하루가 끝나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느라 발은 욱신거렸고 마음은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으로의 이주는 제 오랜 꿈이었지만 하루 만에 한국 생활은 저에게 외롭고 소외된 느낌을 주었어요. 첫 일주일이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장보기나 빨래 같은 간단한 일에도 영어를 할 줄 아는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때가 그리웠어요. 고향에서는 모든 것이 익숙해서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는 것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수백 명의 통근자들이 열차 칸에 꽉 차는 광란의 시간이었죠.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승하차를 시도하면서 서로 밀치고 밀리는 일이 빈번했어요. 불편한 정적 속에 몸을 서로 밀착시킨 채 서 있는 저는 생선 통조림이 된 기분이 들었죠. 식사 시간도 힘들었어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지만 언어 장벽과 낯선 음식들 사이에서 결국 저는 많이 허기지고 비참해지기만 했습니다. 구운 야채를 곁들인 고소한 쌀 화덕에서 갓 구워낸 쫄깃한 빵. 그리고 제 입맛에 딱 맞는 핀란드차 등 아버지의 집밥이 그리워졌어요. 퇴근 후 어느 날 저녁 향수를 느끼며 달콤한 시럽으로 속을 채운 한국식 팬케이크인 호떡을 파는 길거리 노점에 들렀어요. 따뜻하고 쫄깃한 첫 한 입은 저를 고향으로 데려다주는 것 같았고 그 맛은 핀란드에서 파는 과자와 거의 똑같았어요. 그 편안한 맛은 한국 문화가 그렇게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처음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주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화려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한 한국은 제가 마주한 혼잡하고 칙칙한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보였죠. 언어부터 사회 관습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적응하고 활동하는 것은 버거웠어요. 하지만 초창기는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제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제 인내와 용기를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첫 달을 무사히 보낸 후 핀란드어를 가르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지구 반바퀴를 횡단한 저의 큰 이사가 모두 이 일을 위한 것이었죠. 잘하고 싶었지만 긴장도 많이 되었어요. 내가 정말 교사가 될 자질이 있는 걸까? 첫날 저는 선생님 복장을 갖추고 제가 일하게 될 어학원으로 향했어요. 제 교실은 책상이 줄지어 있고 벽에 화이트보드가 있는 작은 방에 불과해서 그리 인상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도와 핀란드 문화 포스터로 교실을 꾸미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초급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2개의 연속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제가 느낀 것처럼 불확실한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지만 대부분은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죠. 처음 보는 학생들과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밝게 웃으며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재미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계획했지만 학생들은 지루해하며 제 질문에 한마디씩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이 순조롭게 시작되지 않아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게 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은 단어를 중얼거리며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에 칭찬을 해줬지만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만 지었죠. 제가 반복하라고 한간단한 문구도 틀리게 말하더군요. 어쩌면 제가 첫 수업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그날 저는 낙담한 채 학원을 나섰습니다. 흥미를 유발하려는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아 보였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천천히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저는 학원의 교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수업을 계획하고 흥미로운 활동과 게임을 포함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날 제 수업은 지루하고 산만해 보였어요. 오후부터 이른 저녁까지 연달아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업이 길고 지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저는 지치고 좌절감에 휩싸인 채로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저는 한국 친구들의 회식이나 술자리, 노래 자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원은 선생님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았어요. 매주 평가를 받았고 학생 설문조사 점수가 낮거나 수업 진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공경에 처할 수 있었죠. 지각에 대한 벌칙도 있었어요. 근무 문화가 좀 더 느긋한 핀란드에서 온 저는 이런 정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후 동료의 강의실에 들러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당황스럽게도 참관하고 있던 담임 선생님은 방해했다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실수였다고 설명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수업 시간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저를 꾸짖으셨어요. 그날 저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져 눈물을 흘리며 학원을 나섰어요. 그 모든 비판은 교사로서의 제 능력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인내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소한 실수라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화가 있었죠. 이러한 경직된 업무 문화는 제가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었어요. 고향에서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몇 분 늦게 도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단 1분이라도 지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효율성과 시간 엄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동료와의 관계도 좀 더 내성적이었어요. 젊은 외국인으로서 저는 직장에서 더 많이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한국인 동료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고 너무 가벼운 대화는 피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을 중시하며 상사와 그룹 전체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규칙을 따르고 업무에 더욱 성실히 임함으로써 저의 성실함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었죠. 학생들의 피로를 알게 되면서 제 가르침도 서서히 향상되었어요. 수줍음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강요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창의적이고 다감각적인 수업을 계획하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언어 능력도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제가 학생들의 삶과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수록 저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따뜻해졌어요. 저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저는 핀란드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간 평가 기간 동안 학생 설문조사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제 감독관은 제가 수업을 위해 고안한 대화형 활동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니 자부심이 생겼어요. 직업 문화의 일부가 여전히 도전적이긴 했지만 저는 이러한 높은 기준이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탁월함을 발휘하도록 밀어붙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력을 다하고 효율성, 적시성, 부지런함의 가치를 수용하면서 저는 점차 한국식 업무 방식에 적응해 나갔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꿈꾸던 시절에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힘든 일이었지만 혼란스러웠던 한국에서의 첫날처럼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인내심과 열린 마음으로 실수로부터 배우면서 저는 더 나은 교사가 될 수 있었죠. 한국에 대한 평생의 호기심 덕분에 일과 일상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형식적인 겉모습 속에는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장난기 많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화에 대해 아직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틈만 나면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더 많은 곳을 탐험했어요.
매주 업무에 파묻혀 지내던 저에게 이틀간의 자유는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죠. 이제는 지하철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을 탐험할 수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보기 위해 수원으로 향했어요.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언덕을 오르내리는 거대한 돌담과 중앙으로 이어지는 아치형 성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난간을 따라 걸으며 수백 년 전 성곽을 지키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성벽 꼭대기에서 분주한 현대 도시를 지나 멀리 산까지 내다볼 수 있었어요. 발밑에 놓인 수백 년 된 돌들이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저를 연결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 전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공부하고 무엇을 입었을까? 상상해 보았어요. 점점 과거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죠. 성곽 아래에 자리 잡은 마을은 위에 고대 건축물과 멋진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전통 예술 공예 공연이 역사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또 공예구역에서는 수백 년 동안 해온 것처럼 손으로 대나무 바구니를 정교하게 짜는 장인들의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공들은 비단실로 짠 디자인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해주기도 했죠. 저는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 오랜 전통을 흡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공연자들은 확실히 역사를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연주자들은 통처럼 생긴 장구북으로 복잡한 리듬을 두드렸어요. 농부들은 추수 동작을 흉내내며 춤을 추고 전통 노래를 불렀죠. 무엇보다도 관중들의 환호와 웃음을 자아내는 신나고 코믹한 누리싸움 공연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며 수원을 떠났어요. 이렇게 생생한 전통을 보면서 과거의 한국, 그리고 그 전통이 오늘날 번성하는 문화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급격한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자부심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더 많은 유적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로 동쪽으로 향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불국사에서는 고요한 숲길을 따라 우아한 탑과 조각된 불상이 있는 마당까지 걸어갔어요.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잠시 멈춰서서 저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조금 더 가면 생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인 첨성대가 또 다른 보물처럼 자리하고 있었어요. 화강암으로 지어진 단순한 형태가 푸른 하늘과 대비되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 천문학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도구로 별을 바라보며 하늘을 도표로 그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수세기에 걸쳐 과학과 지식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도시 곳곳에 있는 왕릉을 걷는 것이었어요. 경사진 측면이 푸른 잔디 이불처럼 덮여있는 거대한 무덤은 천년 전에 그 아래에 잠든 통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작지만 인류 역사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한국의 고대 치유 전통인 안마 마사지를 받은 후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과거를 탐험하는 이번 주말은 제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수백 년이 지난 유물들을 보면서 저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의 조화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함으로써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깨닫게 되었죠. 한국의 전통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었던 저는 주말에 전주 한옥마을로 여행을 예약했어요.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지붕이 넓은 우아한 전통 한옥들이 눈에 들어왔죠. 일부는 게스트하우스 미술관 카페로 변신했지만 모두 역사적인 매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옥을 따라 늘어선 낮은 돌담을 지나 구불구불한 길을 여유롭게 걸었어요. 가까이서 조각된 문과 격자무늬 창문이 섬세한 예술성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은은한 빛에 반짝이는 나무 기둥과 바닥을 들여다보며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죠. 다행히 체험형 문화센터에서 그 기회가 왔어요. 강사가 볼륨감 있는 한복 원피스를 알맞게 레이어링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꽃무늬 머리 장식을 고쳐주며 제 변신에 박수를 보내주었죠. 풀치마를 입고 빙글빙글 돌면 정말 당당한 기분이 드는 것만 같았어요. 복도를 따라 활보하고 방을 들여다보며 수백 년 전에 한국 왕족이 된 기분이 들었죠.
다음으로 전통 음식 도자기 종이 부채를 파는 노점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한 주인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섬세한 붓터치로 종이 부채를 장식해 볼 수 있게 해줬어요. 한 포장마차에서는 반죽이 시럽과 견과류로 채워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쫀득쫀득한 달콤함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호떡의 맛은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했어요. 한옥에 둘러싸여 한복을 입고 고미술품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유서 깊은 한국에 온 느낌에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읽었던 전통이 박물관 전시물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 것 같았죠. 현재와 과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몇 달 동안은 낯선 곳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 낙담하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주말마다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저는 변화의 연속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향해 열심히 발전하면서 과거의 뿌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죠. 제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한국은 현대의 기적과 오랜 지혜, 고층 빌딩과 고분군 등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한국의 모든 모습에 마음을 열면서 이 놀랍도록 복잡한 나라에서 제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적응하고 탐구하면서 한국에서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호기심과 열정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것은 여전히 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나라에서 제 여정이 어디로 이어지든 한국은 이제 영원히 저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 안 빼시면 지금 불법으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경찰서 가고 싶으세요? 역시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었어. 지금 돈 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네덜란드 여성과 한국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멱살을 잡을 기세인데요. 주변엔 차가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덜란드 국토부에서 일하는 여성인 세리에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외교통상학부를 졸업하고 네덜란드 국토부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데요. 최근 한국의 고속도로 서비스가 엄청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한국으로 출장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장에 따라 한국 고속도로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출장을 떠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로 시스템을 비교하기에 한국은 네덜란드보다 땅의 넓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미국이나 중국 같은 넓은 나라에 가야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딸의 K-팝 플레이리스트를 제외하면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로 떠난다는 생각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딸 루나는 모든 면에서 저와 정반대였어요. 7살이었던 딸은 호기심과 모험심이 넘쳤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방탄소년단이 사는 곳에 가자 루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한국의 번화한 수도 서울이었지만 여행의 목적은 관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덜란드 국가 한국의 선진 고속도로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저를 선발한 것이었죠. 한국의 사례를 배워 고국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저를 놀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강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잘 갔다 오라는 인사뿐이었어요. 마드리드에서 서울까지 비행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생소한 항공사였고 기대도 없었어요. 루나가 배가 아팠을 때 승무원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비즈니스 클래스의 넓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이런 사려 깊은 서비스는 처음이었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행이 계속되면서 저는 승무원들의 세심함과 전문성에 매료되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루나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울이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거 알아요. 딸아이가 제잘거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순조로웠어요. 넓고 현대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었고 효율적인 출입국 수속 절차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몇 분 만에 짐을 찾을 수 있었는지 다른 국제공항에서 겪었던 긴 기다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공항 화장실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인자한 얼굴에 청소부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루나가 불편해하는 것을 본 그녀는 사탕을 건네며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가정용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설의 청결함과 세심한 배려가 유럽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러 고속도로, 휴게소 중 첫 번째 휴게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한국에는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날의 일정은 한국의 유명한 고속도로, 휴게소 몇 곳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궁금해했습니다. 저희는 렌트한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평원에 있을 때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두색이라기보다는 짙은 초록색의 나무와 산들이 가득했어요. 루나는 바뀌는 풍경만 봐도 저보다 신나 보였어요.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자 네덜란드에 있을 때와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흠잡을 데 없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로는 구멍이나 다른 흔적도 없었어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꼼꼼히 하는 건지 놀랐습니다. 저는 많은 여행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잘 닦인 도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장님이 저를 왜 한국으로 보냈는지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정거장은 서울과 양양 사이의 고속도로에 내린 휴게소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휴게소는 제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잠시 들리는 네덜란드 휴게소와는 달랐어요. 현대식 건물과 음식점, 기념품 판매소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제가 식물원 온실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라기보다는 동네 공원에 더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발밑에 도로가 보였습니다. 휴게소가 아니라 관광지 같았어요. 휴게소에서만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부 시설은 더 놀라웠어요. 핸드폰 배터리 충전, 무료 와이파이, 다양한 상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국과 편의점, 카페까지 있었어요. 루나가 말한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청결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빈 화장실과 사람이 들어가 있는 화장실을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넓은 화장실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쉽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휴게소의 본분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이른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전통 한식부터 서양식 패스트푸드까지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놀라웠습니다. 저는 햄버거를 골랐고 루나는 K-팝 영상에서 들어본 불고기 요리를 신나게 선택했습니다. 루나가 놀이공간에서 한국 아이들과 놀고 있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여행객, 나홀로 여행객, 비즈니스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여행 중 잠시나마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공간에서 종종 느껴지는 고립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휴게소 방문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세우고 쉬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환대와 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몰입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 세심한 배려, 환영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 나홀로 여행객, 비즈니스맨 등 모두가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휴게소가 단순히 기능적인 휴게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행 중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소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버스에 타는 것이 꺼려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편안함, 효율성,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다른 면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익숙했던 비인격적이고 실용적인 휴게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해안가에 있는 또 다른 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 바다의 풍경은 숨이 맞을 듯 아름다웠고 휴게소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큰 창문과 야외 좌석 공간에서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볼 수 있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휴게소는 해양생물과 보존에 초점을 맞춘 색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해양 생태계와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교육적인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이러한 휴식 공간에 담긴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휴게소 외에도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빠지려던 순간 급하게 노선 변경을 하던 앞차 때문에 가벼운 추돌 사고가 났었는데요. 저는 정말 머리가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렌트카 회사에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견인차가 와서 제 차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렌터카 회사에서 보내준 건 줄 알고 차를 넘기려고 했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가 갑자기 한국어로 견인차를 막아서면서 일단 차를 갓길로 빼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운전자는 자기가 급하게 운전해서 사고 난 게 맞는데 저 사설 견인차에 차를 보내면 큰 돈을 내야 한다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급하게 차를 갓길에 댔는데요. 운전자는 번호를 누르고 제 상황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부르기만 하면 무료로 다음 휴게소까지 견인을 해준다면서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견인차를 타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도로공사에서 견인차를 보내주었고 저는 휴게소로 이동을 해서 무사히 렌터카의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었어요. 휴게소뿐만 아니라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방문지는 최첨단 교통관제센터였습니다. 도로교통공사에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이곳에서 고속도로 교통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었고 직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사고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관리에 컴퓨터를 통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네덜란드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용자가 문자만 보내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과연 IT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점심은 또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전통 공연 미술품 전시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문화를 접목한 것은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한국의 유산을 알리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고속도로의 환경적 측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야생동물 서식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을 방문했습니다. 가이드는 에코브릿지와 방음벽 등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안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프라를 계획할 때 환경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감탄이 커졌습니다.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 기술과 문화의 통합은 모두 네덜란드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출장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함께 새로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네덜란드에 돌아가서 공유할 수 있다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조용했고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경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가졌던 회의적인 생각에 도전하고 다른 삶의 방식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환대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혁신에 대한 추진력, 지역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은 제가 가져가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휴게소, 고속도로, 도시 인프라 등 모든 것이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인간과 문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행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업무에 접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내무부에 제출한 종합보고서는 단순히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문화교류 혁신, 네덜란드의 잠재적 적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호평을 받았는데 특히 공공인프라의 문화적 요소를 접목한 점과 선진, 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덜란드 문화와 환경의 독특한 측면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유사한 사례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인프라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관심을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